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는 셰익스피어의 시대라고도 불립니다. 사실 연극사를 살펴보면 연극이 가장 번창하던 시기는 대부분 그 나라의 전성기에 해당합니다.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의 전성기에도 아이스킬러스, 에우리피데스, 소포클레스, 아리스토파네스 등 위대한 극작가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루이 14세의 프랑스에도 라세인과 몰리에르 등의 극작가가 활동하고 있었죠. 따라서 연극이라는 예술은 시대가 역동적일 때 번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영국 역사의 찬란한 시대에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는 이유지요. 영국 사람들의 셰익스피어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사상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은 인도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셰익스피어를 잃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총 37편의 희곡을 남겼죠. 희곡 외에도 시와 소네트를 썼던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무한한 감정의 변화들, 뿌리 깊은 인간의 본성, 인간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의 떨림들, 또 그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과 환희들.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은 인간 세상의 만화경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시대의 배우나 극작가처럼 연극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천한 신분의 사람들로 간주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죠.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영국의 대문호일 뿐 아니라 인류의 위대한 유산으로 숭앙되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삶이 역사의 안개 속에 잠겨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간혹 셰익스피어가 실존 인물이었는가라는 의문과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셰익스피어의 위명은 별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그렇듯 뛰어난 희곡을 37편이나 쓸 수 있었는가 하는 놀라움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셰익스피어는 1564년 4월 23일 스트래트포드 어폰 에이븐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그곳에는 에이븐 강이 흐르고 아든이라는 이름의 숲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묘사된 자연은 아마도 그의 고향에 대한 기억에 의한 것이었을 겁니다. 태어난 날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4월 23일로 정한 것은 당시 새로 태어난 아이는 3일 후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통례였는데 교회의 기록에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의 아이가 4월 26일에 세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로부터 역순으로 3일 전을 생일로 정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는 문법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파산을 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자 학교를 그만두고 가족의 생계를 도와야 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후 벤 존슨이 셰익스피어를 가리켜서 라틴어도 못하고 그리스어는 더욱 못하는 이라고 표현한 데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벤 존슨의 표현은 그를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죠. 그런 빈약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작품을 쓴 것에 대한 찬사의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동시대 극작가들, 특히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졸업하고 취미로 극작을 하던 소위 대학의 제사들, 유니버시티 윅즈들, 그들은 무식하고 시골 출신인 셰익스피어를 시기해서 건방진 까마귀라고, 벼락출세한 까마귀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1582년 셰익스피어는 18살의 나이로 이웃마을 농부의 딸 앤 해스웨이와 결혼합니다. 그녀는 셰익스피어보다 8살이 연상이었습니다. 이 성급한 결혼은 그다지 행복한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큰딸과 아들 그리고 딸 쌍둥이까지 4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결혼한 지 5년 후인 1587년에 셰익스피어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런던의 버비지 극단의 배우로 등재된 1592년까지 그의 행적은 전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 학자들은 이 시기를 잃어버린 시절이라고 부릅니다. 런던 북부에서 배우를 했다는 설도 있고 어딘가에서 교사 생활을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그가 이후에 희곡을 쓸 수 있는 어떤 배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 시기의 후반인 1590년 무렵에는
그가 런던에서 이미 극작가로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작가로서 큰 성공을 거둔 그였지만 극작가에 대한 경멸과 의혹에 자괴감을 느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른 죽음을 예감한 것일까요? 극작가로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한창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펜을 꺾습니다. 그리고 1611년 고향에 가장 큰 저택을 구입하여 낙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지로 대접받으며 집안의 문장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조용한 몇 년을 보낸 후 셰익스피어는 1616년 52세의 나이로 그의 생일인 4월 23일에 죽음을 맞습니다. 영국의 문학사가 윌리엄 제이 롱은 셰익스피어의 극작 활동을 크게 4기로 나눕니다. 첫 시기는 그가 런던에 온 것으로 추정되는 1587년에서 1595년까지입니다. 이 시기를 초기 실험의 시기라고 부르는데 젊음에 활력이 넘치고 상상력이 가득했고 또 언어적 표현도 과할 만큼 현란했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 작품은 사랑은 헛수고, 베로나의 두 신사, 리차드 3세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극작가로서 급속히 성장하고 발전했던 1595년에서 1600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셰익스피어는 보다 예술적인 작품들을 내놓았는데 구성도 더욱 좋아졌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한층 풍부해진 시기였습니다. 베니스의 상인, 한여름밤의 꿈, 뜻대로 하세요, 헨리 4세 등이 이 시기의 작품입니다. 세 번째 시기는 1600년부터 1607년까지로 셰익스피어가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나고 그의 후원자들이었던 귀족들이 정치적으로 몰락하는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 우울함과 절망의 시기는 역설적으로 셰익스피어의 작가로서의 능력이 최절정에 달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개인적 어려움이 정신적 예술적 성숙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시기에 소네트 모음집을 비롯해서 그의 4대 비극, 햄릿, 리어왕, 맥베스, 오셀로와 그의 작품 가운데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가 공연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기는 폭풍 후 뒤의 고요함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겨울 이야기와 폭풍이 이 기간 중에 쓴 작품입니다. 폭풍의 주인공 프로스페로가 마법의 책과 지팡이를 버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화해하듯이 셰익스피어는 극작가의 붓을 꺾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대가의 모습이 엿보이는 작품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은 운명의 비극, Tragedy of Fortune 이라고 불렸습니다. 한편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성격의 비극, Tragedy of Character라고 불리는데 그리스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의 힘에 의해 비극의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셰익스피어 극의 주인공들이 겪는 고통은 그들이 지니는 성격적 결함 혹은 비극적 결함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결함을 고대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맥베스의 권력에 대한 욕심, 리어 왕의 자만심, 오셀로의 질투심, 그리고 햄릿의 우유부단함은 모두 비극으로 인도하는 결함들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인간이 지니는 비극적 결함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결함을 휴브리스, 즉 자만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셰익스피어의 비극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잔인성의 비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권선징악이라는 시적 정의보다는 죽음이라는 고통을 통한 더 큰 도덕적 질서의 회복을 추구했던 것이죠.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은 삶의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의 진실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결정 혹은 선택을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세는 신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신이 만든 우주에서 인간은 창조물로서 신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신이 정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죄였고 세상은 엄격한 존재의 사슬로 위계가 정해지고 그에 상응하는 평면과의 연관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질서관이 지배했습니다.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이성과 예술적 본성에 대한 억압을 뜻하는 것이었죠. 그러한 중세가 르네상스의 발현으로 마감되면서 인간은 사슬에서 풀려난 프로메테우스가 되는 행운을 누리게 됩니다. 르네상스가 뜻하는 재생이라는 말은 결국 인간의 이성과 예술적 본성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그는 햄릿의 입을 통해 인간의 우수성과 이성, 그리고 자유로운 상상력을 찬양합니다. 중세기적 질서관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존엄성을 아울러 발견하였고 그를 신과 견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만든 우주 속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 그것이 르네상스의 인간관이었습니다. 햄릿은 자신의 독백을 통해 인간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What a piece of work is a man. How noble in reason, how infinite in faculty. In form and moving, how express and admirable. In action, how like an angel. In apprehension, how like a god. The beauty of the world, the paragon of animals. 인간은 얼마나 멋진 작품인가. 그 이성은 얼마나 고귀한지, 능력은 얼마나 무한한지, 모습과 동작은 얼마나 명료하며 훌륭한가, 행동은 얼마나 천사와도 같고 지혜는 얼마나 신과도 같은지, 세상의 아름다움이여 만물의 영장이여. 셰익스피어를 설명하는 표현 가운데 19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가 말한 부정적 능력, negative capability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셰익스피어는 어떤 특정 이념이나 사상의 영역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는 가부장제와 효도의 미덕을 강조하면서도 페미니즘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고 타 인종에 대한 유럽적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도주의의 미덕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부정적 능력에서 능력이라는 말은 이렇듯 모든 이념에 대한 흡수력을 의미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담겨져 있었고 그것들에 대해 그는 제한 없이 작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충되는 요소들에 대해 결코 옳고 그름, 높고 낮음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입니다. 이러한 셰익스피어의 특징은 성취의 정지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어떠한 이념에 대해서도 최종적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셰익스피어의 능력 때문인지 그는 흔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만대의 작가라고 묘사됩니다. 어느 시대 어떤 장소에서도 받아들여지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는 뜻이죠. 그는 세계문학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고 그 압도적인 위치로 인해 평론가들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대해서는 비평, criticism이라는 용어 대신 논평, review라고 말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흔히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저술한 고대 그리스의 서사 시인 호머나 14세기 초에 나온 신곡의 저자 단테에 비견됩니다. 하지만 두 시인의 시가 영웅적 서사, 종교적 서사에 국한되었다면 셰익스피어는 인간과 자연 전반에 걸친 포용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더 큰 위대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시성이라고 불리는 괴테는 셰익스피어의 시곡들만큼 내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어떤 책, 어떤 인간, 어떤 사건도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